경남 남해 작은 항구 마을 시계 수리점. 30년 동안 바다에서 사람 구한 노인. 그에게 어느 날 두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시계 고쳐주세요. 수리비는 지금은 없어요. 그 한마디가 세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15년 후 그 아이들이 돌아옵니다. 이자는 삶으로 드리려고 왔어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경상남도 남해군 끝자락. 육지인지 섬인지 모를 반도 마을 설포리. 겨울 아침에 그곳은 늘 그렇습니다. 멸치 냄새와 바닷바람이 뒤섞인 골목. 어선들이 조용히 정박해 있는 선착장. 그리고 그 골목 끝 낡은 간판 하나. 노씨 시계 수리. 겨울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에 가게 안에는 이미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노시환. 올해 나이 70. 해양경찰 경감으로 30년을 바다 위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그 손으로 폭풍 속에서 17명을 끌어올렸고 뒤집힌 배에서 9명을 살려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손은 1mm짜리 태엽 스프링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완은 혼자말로 중얼거립니다. 여기가 막혔구나. 10년은 됐겠네. 시계를 들여다보는 눈빛은 정확하고 조용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매일 이 시간에 문을 엽니다. 손님이 없어도, 날씨가 고르지 못해도, 이유는 단 하나. 고장난 것은 고쳐져야 하니까요. 그의 작업대 맨 아래 서랍에는 한 번도 꺼낸 적 없는 시계가 있습니다. 금빛 회중시계. 20년 전 태풍 매미가 몰아치던 날, 전복된 어선에서 구조한 선원이 내 목숨보다 소중한 거요 라며 쥐어줬습니다. 그날 바닷물이 들어가 시계 바늘은 오전 2시 10분에 멈췄습니다. 공교롭게도 그것은 시완의 아내가 숨을 거둔 시각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바다 위에 있었습니다. 구조 임무 중이었죠. 그는 끝내 아내의 마지막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시계를 고치지 않고 서랍 안에 그냥 넣어두었어요. 자신은 고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오후 늦게 가게 유리창 너머로 낯선 그림자 2개가 어른거렸습니다. 큰 아이는 17살쯤 되어 보였어요. 작은 아이는 7살 즈음. 큰 아이는 등에 배낭을 메고 작은 아이는 별자리 그림이 그려진 공책을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미 가게 앞을 서너 번 지나쳤을 뿐 차마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었죠. 작은 남자아이가 말했어요. 누나, 저기 불 켜져 있어. 나도 알아. 저 안은 따뜻할 것 같다. 서연은 동생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찬 바닷바람이 훅 밀려들었어요. 노인 시완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마감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나가지 않았어요. 시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건 서연의 손에 들린 손목시계였습니다. 바늘이 없는 시계였어요. 서연이 조그맣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시계 고쳐주세요. 시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내밀 뿐이었죠. 서연이 시완의 손에 시계를 올려놓았습니다. 싸구려 손목시계. 부모가 도망치면서 두고 간 물건이었습니다. 시완이 시계를 돋보기 아래에 놓고 들여다봤어요. 바늘이 없네. 뜯어냈어요? 시연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그냥 그렇게 됐어요. 시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 시절 상황 파악 빠르던 눈으로 잠깐 아이들을 훑었습니다. 젖은 운동화, 해진 점퍼. 하지만 두 아이 다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작은 아이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무언가 열심히 살피고 있었죠.
그가 서랍에서 부품을 꺼냈습니다. 그때 도연이 말했어요. 할아버지, 여기 시계 엄청 많다. 손님이 맡긴 것들이야. 이건요? 이 황금 시계요. 도연이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서연이 얼른 막았어요. 도연아, 왜 진짜 예쁜데? 할아버지 고장난 시계예요? 시완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래. 그럼 고쳐요. 못 고치는 거야. 도연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요. 시계 수리 할아버지가 왜 못 고쳐요? 시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시간 후, 시완은 서연의 시계에 새 바늘을 달자 다시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얼마예요? 2만 원. 서연의 손이 주머니 속에서 멈췄습니다. 서연이 불안한 얼굴에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지금 돈이 없어요. 시완은 완성된 시계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어요. 그럼 나중에 줘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추궁도 동정도 설명 요구도 없었어요. 그 말에 서연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아이들이 떠나려 할 때 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완은 창밖을 보았어요. 겨울비, 아이들의 젖은 신발과 옷. 그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짧게 말했어요. 비 올 때 고장난 시계는 더 빨리 망가져요. 아이들이 움찔했습니다. 창고에 간이 침대 있어. 오늘 갈 데가 없으면 거기서 자고 가도 돼. 서연이 고개를 저으려 하자 그때 도연이 말했습니다. 누나, 따뜻할 것 같아. 잠시 후 가게 뒤편 작은 부엌에서는 시완이 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라면 3개에 계란을 하나씩 풀어 넣었어요. 아이들은 냄비 앞에서 믿기지 않는 표정을 했습니다. 도연이 첫 숟갈을 뜨다가 멈췄습니다. 할아버지 먼저 드세요. 아니야, 어서 먹어. 이거 계란이에요? 그래. 와, 우리 한 달 동안 계란 못 먹었어요. 그러자 서연이 동생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도연아? 왜? 사실이잖아. 시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냄비에 계란 하나를 더 깼습니다. 식사 후 도연이 공책을 펼쳤어요. 별자리 그림이 빼곡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별 좋아해요? 글쎄, 나는 오리온 자리가 제일 좋아. 벨트가 3개잖아요. 시완이 공책을 들여다봤습니다. 눈이 안 좋다는 아이가 그 작은 점들을 어찌나 정밀하게 그렸는지 시완이 말했습니다. 눈이 안 좋다면서?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봐요. 오래 보면 보여요. 시완은 그 말을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시완은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창고의 간이 침대에서는 아이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누운 채로도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시완은 한참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서 밥을 안 쳤습니다. 그는 왜 그랬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배고픈 아이들 앞에서 빈손으로 있는 게 그가 아는 사람의 도리는 아니었으니까요. 시완은 서랍 속 멈춰버린 시계가 오늘따라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사흘이 지나도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갈 곳이 없었어요. 서연은 눈치가 빠른 아이였습니다.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아침마다 창고를 청소하고 저녁에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도연은 매일 별자리 공책을 들고 시계방의 시계들 사이를 기웃거렸죠. 할아버지, 이 시계는 왜 분침이 없어요? 손님이 갖다 줄 때부터 없었어. 그럼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네. 초침이 있으면 시간은 흘러. 그러자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 맞다. 시간은 멈추지 않으니까. 시완은 이 아이 앞에서
가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완은 늦게까지 일하다 물 한 잔 마시러 나왔다가 서연을 보았어요. 항구 불빛을 바라보며 뭔가를 음조리고 있었죠.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그저 입술만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시완은 발소리를 죽이고 다시 시계방으로 돌아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가 한때 노래하던 사람이라는 것, 그 사실을 그는 그날 처음으로 짐작했어요. 나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해군 아동보호기관에 근무하는 권재학이라 합니다. 그의 목에는 신분증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들 보신 적 있습니까? 사진 속에는 서연과 도연이 있었습니다. 시완은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부모가 사채빚을 안고 소재불명 상태입니다. 아이들 또한 부모와 헤어진 뒤 한 달째 소식이 없고요. 혹시 근처에서 못 보셨는지요? 시완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명함이나 두고 가세요. 그날 저녁 복지사가 돌아간 뒤 시완은 서연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서연은 무슨 말이 나올지 이미 알고 있는 눈빛이었어요. 부모님이 어디 있니?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한테는 거짓말 안 해도 돼. 이미 다 알아. 서연이 앉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없어요.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도망쳤니? 네. 잠시 침묵이 흐르다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이 데리고 시설 가기 싫어서요. 거기 가면 헤어진다고 들었어요. 그 말을 들은 시완은 한참 말이 없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학교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한 달째 못 갔어요. 시완은 들었던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이 시완의 작업대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공책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별자리 그림 아래에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엄마 아빠한테 화가 나지만 누나한테는 화 안 내. 누나는 잘못 없으니까. 시완이 그 글씨를 읽었어요. 시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거 너가 쓴 거야? 그러자 도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어른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나는 알아요. 누나가 나 때문에 많이 힘들다는 것도. 시완은 이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7살. 한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아이. 그런데 이 아이의 눈은 어린 나이에도 세상을 가장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완이 서연에게 물었어요. 노래한다고 들었는데.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밤에 창가에서 입술 움직이는 거 봤어.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래 못해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다쳤니? 아니요. 그냥 노래가 나와도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요. 시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며칠 후 점심 무렵 아동보호기관의 권재학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마침 시장에 나가 없었어요. 어르신, 저번에 제가 물어봤던 아이들 여기 있죠? 시완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신고해야 합니다. 알아요. 시완이 커피 든 컵을 내밀며 우선 앉으라고 의자를 권했습니다. 시완이 걱정스런 얼굴로 물어봤어요. 저 아이들 시설 가면 서로 떨어집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7살이면 입양 가능하지만 17살은 원하는 곳이 거의 없으니까요. 시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물었습니다. 같이 있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그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어서요. 제약이 돌아간 뒤 시완은 시장에 나갔습니다. 생선가게 최 씨, 슈퍼 할머니, 이발소 박 씨. 30년 만에 이 마을에 사람들을 서서히 다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골목을 지나가던 최 씨가 반가워하며 인사했어요. 시완이 형,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 근데 할 얘기가 있는데 그가 꺼낸 건 아이들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제약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도연이를 원하는 위탁 가정이 나타났어요. 서연은 보호소에 입소 처리될 예정입니다. 기한은 일주일입니다. 시완은 문자를 읽고 가게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어요. 금빛 회중시계가 보였습니다. 오전 2시 10분. 그는 처음으로 이 시계를 꺼내 들었어요. 그날 밤 서연은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도연에게. 도연아, 누나가 이 편지 쓰는 거 보면 웃겠지. 누나가 편지 같은 거 쓰는 타입은 아니잖아. 근데 말로는 못할 것 같아서 누나는 항상 내 편이야. 어디 있든. 거기서부터 글씨가 번졌습니다. 서연은 펜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를 죽여 울었습니다. 새벽 2시. 시완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금빛 회중시계가 펼쳐져 있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열어본 시계. 태엽은 굳어 있었고 기어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요 부품들은 아직 살아 있었죠. 고칠 수 있는 시계였습니다. 시완은 오래 바라보다가 서랍에 다시 조용히 넣고 닫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시완은 그날 밤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해양경찰 시절 사진들, 거센 파도 위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들, 한 장면이 오랫동안 눈에 걸렸습니다. 그날 폭풍 속에서 끌어올렸던 당시 22살의 한 선원, 파도에 쓸려 눈도 제대로 못 뜨던 사람, 그가 손에 꼭 쥐고 있던 것은 바로 그 금빛 회중시계였습니다. 그 선원은 나중에 시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경감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 시계는 제 아버지가 제게 준 겁니다. 이제 경감님께 드립니다. 살려주신 저의 인생, 저를 되살려주신 분이 갖고 계세요. 그 말이 지금 아이들 모습과 겹쳤습니다. 살려주는 일, 그것이 그동안 잊고 있던 자신의 일이었습니다. 시완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른이다.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게 맞는 건가? 하지만 눈앞에 계속 아이들이 떠올랐어요. 한 달 동안 계란을 못 먹었다던 도연,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노래를 멈췄다던 서연, 바다 위에서 구조 요청이 들어오면 폭풍이든 야간이든 출동했습니다. 망설인 적이 없었어요. 지금은 왜 망설이고 있냐고 스스로에게 물었죠. 시완은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닫고 마을어귀를 걸었습니다. 생선가게, 슈퍼, 선착장 창고, 교회, 한 곳 한 곳을 들렀습니다. 30년 전 이 마을 사람들에게 대했던 바다의 사람으로요. 그리고 지금 그 바다의 사람이 부탁을 하러 왔습니다. 아이 둘입니다. 하지만 같이 있어야 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어요. 어이구, 시완이 형. 우리가 뭘 해줄 수 있겠어. 슈퍼 할머니는 어린 것들이 안 됐지. 부모의 손이 얼마나 필요할 때야. 그 아이들 내가 봤어. 눈이 참 맑던데. 어떤 이는 지갑을 열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녁이 되자 시완의 주머니에는 작은 봉투들이 모여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시완은 저녁에 통장을 펼쳤습니다. 20년치 적금,
노후를 위해 모은 돈이었어요. 그는 한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노후, 남은 인생을 위한 돈.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지금이 전부였습니다. 노후는 미래의 일, 아이들은 오늘의 일. 그는 더 이상 망설임 없이 들고 있던 핸드폰의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다음 날 시완은 권제학을 찾아갔어요. 두 아이 같이 있게 할 방법이 뭡니까? 법적 후견인 신청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경제적 능력 증명, 주거 안정성, 그리고 연령 제한은 아니지만 70이시면 심사에서 불리합니다. 시완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류를 알아봐 주세요. 제약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진심이세요? 그러자 시완이 씁쓸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나 농담 잘 못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제약이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아이였어요. 시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로 보호소 들어갔다가 입양됐어요. 누나랑 헤어졌는데 그 누나를 찾는데 10년이나 걸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남매만큼은 같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완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그럼 같은 편이네. 그날 저녁, 시완은 서연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후견인 신청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기대는 무너지기 쉬우니까요. 그저 한마디만 했습니다. 당분간 여기 있어도 돼. 서연이 물었습니다. 그래도 돼요? 서연이 잠시 시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시완은 다시 서랍을 열었어요. 금빛 회중시계. 그는 조심스럽게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굳은 태엽을 조금씩 풀기 시작했어요. 고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펴보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의 손이 처음으로 이 시계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도연이 갑자기 열이 오르고 아팠습니다. 서연이 새벽 내내 도연 곁에서 간호를 하고 있었어요. 이마에 물수건을 올리고 체온을 재고 물을 먹이고 시완이 새벽에 일어나 보니 서연은 뜬 눈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완은 깜짝 놀라 서연에게 물어봤어요. 간밤에 한숨도 못 잔 거니? 네. 도연이 열이 안 내려가서요. 시완이 도연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이마가 뜨거웠어요. 어서 병원 가야겠어. 서연은 걱정스런 얼굴로 말했어요. 안 돼요. 그러면 아동보호기관에 알려질 수도 있잖아요. 시완이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아픈데 지금 그게 중요하니? 서연이 멈칫거리다 시완의 긴장된 표정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시완은 접수 서류를 작성했어요. 보호자란에 자신의 이름을 썼죠. 서연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서연이 조용히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보호자예요? 응, 지금은 그래.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독감 판정을 받았어요. 심하진 않았지만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약을 받고 나오는데 도연이 시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손 따뜻하다. 시완은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더 세게 꼭 잡았어요. 이틀 후 제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약 후견인 심사 날짜 잡혔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시완은 핸드폰을 잡은 채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약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르신 연세 때문에 위원회에서 부정적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해봐야 알죠. 그날 늦은 오후, 제약이 시계방에 찾아와 서연에게 보호소 입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제약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연아, 일단 보호소에 가서. 서연이 말을 잘랐습니다. 도연이랑 같이요? 제약은 말을 하려다 멈칫했어요. 그게 동생과 같이가 아니면 안 가요. 제약이 시완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규정이 있어서.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규정이요? 저희 부모님이 도망가는 것도 규정이에요? 나라가 아이들 헤어지게 만드는 것도 규정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달 동안 도연이가 밥 굶으면서도 누나 챙기는 거 봤어요? 그 아이한테 누나는 전부예요. 근데 규정이라고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제약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서연이 그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시완이 불렀습니다. 서연아, 나는 30년 동안 바다에서 사람 건지는 일을 했어. 폭풍 속에서 깜깜한 야간에도 조건 안 따지고.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근데 정작 아내 마지막 때에는 옆에 없었어. 임무 중이었거든.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알아. 옆에 있어야 할 때 반드시 옆에 있어야 한다는 걸. 너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자. 포기하지 말고. 심사 전날 밤, 시완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읽었어요. 경력 증명서, 재산 증명서, 주거 확인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바다에서 배운 게 있다면 하나뿐이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오래 버티지 못한다. 반드시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누군가는 갈 수 있는 사람이 가야 한다. 심사 당일 아침, 도연이 접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요. 시완이 펼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시계 고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고장났는데 고쳐줄 수 있어요? 저는 별 볼 거예요. 누나는 노래할 거예요. 할아버지는 같이 있어줘요. 임도연 올림. 시완은 그 편지를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위원회는 냉정했습니다. 연세가 70이신데 장기적인 양육이 가능하겠습니까? 서연이는 2해 후면 성인입니다. 그때까지만 같이 있으면 됩니다. 단독 세대주의 수입이 불안정한데요. 시계 수리점 수입은 적습니다. 대신 부채가 없고 주거는 안정적입니다. 감정적인 결정이 아닙니까? 시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사람 구조하러 나갈 때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봤어요.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두 아이가 헤어지면 안 됩니다. 나는 그걸 막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위원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때 제약이 서류 봉투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추가 자료였어요. 봉투 안에는 설포리 마을 사람 32명의 연서가 들어 있었죠. 노시환 씨는 이 마을을 지킨 사람입니다. 아이들을 그에게 맡겨도 됩니다. 생선가게 최 씨, 슈퍼 할머니, 이발소 박 씨, 교회 목사, 선착장 어부들. 시완은 그 연설을 몰랐었어요. 제약이 혼자 모은 것이었습니다. 위원회 결정은 사흘 후 나왔습니다. 조건부 승인, 6개월 모니터링 조건 하에 임시 후견인 지정. 제약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제약이 목이 메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되셨어요. 후견인 지정료. 시완은 전화를 끊고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창고로 들어갔어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살아도 되게 됐어. 도연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진짜요? 할아버지 집에서요? 그래. 우와.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고개 숙인 어깨가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시계 수리점 옆에 작은 책상이 2개 생겼습니다. 서연은 검정고시를 준비했어요. 도연은 설포리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죠. 아침마다 도연은 가방에 별자리 공책을 챙겼습니다. 할아버지, 다녀올게요. 밥 다 먹고 가야 해. 다 먹었어요. 도연은 할아버지가 준비한 도시락을 가방에 넣고 뛰어나갔습니다. 어느 저녁, 서연이 방파제 끝에 서 있었어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연이 입을 열었어요. 처음엔 목소리가 떨려 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도 소리가 워낙 커서 자기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크게 불렀죠. 아무도 듣지 않아도 됐어요. 바다가 들으면 됐으니까요. 멀리서 시완이 그 모습을 보았어요. 가까이 가지 않았죠. 그저 멀리서 바라만 봤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을 때 시완은 서랍에서 금빛 회중시계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고치려고 꺼냈어요. 굳은 태엽을 풀었습니다. 녹슨 기어를 닦았어요. 부서진 부품을 교체했습니다. 새벽 1시가 다 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태엽을 감았어요. 그리고 째깍, 째깍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전 2시 10분을 지나 2시 11분으로 시완은 한참 그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히 젖어들었어요. 2해가 흘렀습니다. 서연은 검정고시에 합격했어요. 음악대학 실용음악과에 지원했죠. 면접날 시완이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을 했습니다. 서연이 긴장한 얼굴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떨려요. 그래, 그게 다예요? 떨리는 건 살아있다는 거야. 서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서연이 버스에 오르다가 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잘할 수 있지. 시완의 가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달라졌어요. 시계 수리점 유리창에 작은 안내문이 붙었죠. 고장난 것을 가져오세요. 시계든 무엇이든.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웃었지만 하나 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 낡은 시계, 그리고 가끔은 사연을 들고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시완은 시계도 고쳤고 사연도 들어주었습니다. 세월은 쉬지 않았어요. 서연은 음대를 졸업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음악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천문학을 공부했어요. 시각장애인 접근성 천문학 연구, 눈이 잘 보이지 않아도 별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연구였습니다. 공책에 가득하던 별자리들이 논문이 되었어요. 시완은 여전히 설포리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시계를 고치고 있었죠. 머리는 다 휘어지고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손끝은 여전히 섬세했습니다. 15년이 지난 어느 봄, 항구에 배가 들어왔습니다. 2사람이 내렸어요. 여자와 남자. 여자는 30대 중반, 남자는 23살. 남자는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었죠. 2사람은 골목을 걸어 낡은 간판 앞에 섰습니다. 노씨 시계술이 불이 켜져 있었어요. 가게 안에서는 시완이 돋보기 안경을 끼고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시완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어요. 잠깐만요. 지금 중요한 부분이라서.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할아버지, 그 목소리에 시완의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문 앞에 2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안경 너머 그 눈. 도연이? 네, 저 왔어요. 누나랑 같이요.
서연이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와 가방 안에 봉투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 봉투를 내밀며 말했어요. 시계 수리비예요. 2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시완이 봉투를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이자 붙이면 꽤 됐을 텐데. 서연이 피식 웃었죠. 그래서 이자도 넣었어요. 어떤 이자? 서연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삶이요. 이자는 삶으로 드리려고 왔어요. 시완은 봉투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장성에서 돌아온 두 아이를 두 팔로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시완이 서랍을 열었어요. 금빛 회중시계가 있었습니다. 시완이 시계를 들어 도연에게 내밀었어요. 이거 줄게. 이거 할아버지 소중한 거잖아요. 소중한 사람한테 줘야 소중한 거야. 도연이 두 손으로 받아 시계를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째깍째깍 소리 들려요? 서연이 시완의 손을 잡았어요. 시완은 아무 말 없이 흐뭇한 미소만 띄울 뿐이었습니다. 창밖의 항구에는 어선들이 여전히 정박해 있었고 산들바람에 파도 소리만 잔잔히 들리는 오후였죠. 오래 멈춰 있던 것들이 다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도, 사람도, 그리고 시완의 시간도. 지금까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어떤 시계는 멈춥니다. 사고로, 슬픔으로, 두려움으로. 하지만 멈춘 시계는 부서진 게 아닙니다. 그저 고쳐질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도움의 손이 오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주 조용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그럼 더 풍성한 이야기로 찾아뵐 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